소개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서창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틀을 보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라는 게 있어요. AI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AI는 그렇다 쳐도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공학이나 과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AI 분야에요. 공정이라는 이슈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좀 넓게 보면 이제 AI 윤리라는 그런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시작했는데, 저도 대략 한 5년 전부터는 좀 이쪽 분야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AI라는 그런 분야에서 좀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정한 AI 좀 기술도 좀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 갖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좀 이런 발표 자료 좀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AI 분야에 공정이라는 이슈가 대두됐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경위에서 대두됐는지 몇 가지 좀 큰 사건들이 좀 벌어났거든. 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AI 기술 혹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의 기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단순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금 스마트한 방식인데 이 발표에서는 그 스마트한 방식에 좀 방점을 둬가지고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기술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용 분야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좀 방점을 둬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는 심사,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세 번째 의료 분야입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파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갈게요. 우리 AI 많은 사람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킬러 앱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챗 GPT 요거 지금 굉장히 킬러 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AI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AI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이 좀 전파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한번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가 있기 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인권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영역에까지도 사람을 대신해서 좀 AI를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요. 채용 심사라든지 형량 판결이라든지 이거 보통 판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출 심사 같은 것도 한번 AI로 해보자라는 이런 좀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사례들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것들을 AI한테 이제 좀 맡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AI가 있는데 그런 AI가 만약에 그런 AI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논란이 약간 좀 불거져 왔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략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대략 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르면은 한 5가지 사건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유명한 회사 우리 구글 다 알잖아요. 구글에서 좀 뭔가 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포토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용 안 했었는데 요거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구글 포토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물체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걸, 그림 같은 걸 보고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뭔지 이렇게 알아맞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런 그림을 봤을 때 여기 흑인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구글 포토가 요 고릴라 흑인 고릴라 아니죠. 그냥 고릴라죠. 예, 고릴라라고 판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들고 일어날 그런 공정성 논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2015년도에 발생됐는데 이때 잠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해가지고 구글 주식이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락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이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이 지나가지고요. 사건 하나가 더 발생을 했어요. 2020년도에 사건이 하나가 더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또 이제 또 뭐가 또 있냐면은요. 여기서 보면 구글 비전 API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거의 뭐 듣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구글 비전 API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냐면은 이게 물체 인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그림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인식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이시나요? 사람이 손이 있고요. 뭔가 들고 있죠. 이게 뭐 뭔가 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요, 뭐 총처럼 생겼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거 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총이라고 인식을 했고,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 이게 온도계였더라고요. 이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2020년도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금 귀에다가 이렇게 온도 같은 거 잴 때 이런 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했는데 이게 온도계가 아닌 총으로 판명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체 인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사람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람 손인데 이게 지금 피부색이 검은 그런 손이죠. 여기다 이제 좀 장난을 쳤어요. 여기 지금 구글 비전 API 보시면 이게 좀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림에 여러 가지 에딧 뭐 약간 좀 그 편집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구글 저격수인 것 같은데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요. 이 손 색깔을 색칠해버린 거예요. 검정색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색으로 칠해버린 거죠? 이게 살색으로 좀 흰색 비스무리하게 칠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식으로 판결했냐? 아까는 지금 검정색, 그러니까 흑인이 들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판결한 거죠? 건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때는 뭐로 판단했냐면은요. 모노큘러라고 판단했어요. 모노큘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쪽 눈으로 보는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 다 틀린 거죠. 원래는 이게 온도계인데 둘 다 틀렸는데 한쪽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 건이라고 판명을 했고 다른 한쪽은 이게 지금 흑인이 들고 있었을 때는 건이라고 판명했고 백인이나 황인이 들고 있었을 때는 좀 안전한 물질, 이게 망원경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피부색에 따라서 편향적인 판단을 낸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논란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구글에서 벌어났고요. 또 한 가지 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거는 그 뭐 구글에 대항하는 뭐 회사들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도 이제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요. 아마존 언제 일어났냐면은 2018년도에 일어났어요. 2018년도면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이 아마존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거든요. 이제 아마존 제가 좀 이게 좀 주식을 좀 봤더니만 2017년도에서 18년 사이에 아마존 주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사람들이 굉장히 회사가 잘 나가니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서류 심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서류 심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AI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채용 심사관이 이제 등용하게 됐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AI를 쓰다 보니까 AI가 어떻게 이제 서류 심사에서 탈락자를 만들어냈냐면요. 여성 탈락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합격자들을 보니까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큰 파장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아마존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그 이듬해 발생됐어요. 그 2019년도에 발생됐는데요. 이제 이제 그 아마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좀
아마존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뭐 물류 좀 배달하고 뭐 이런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 말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이 얼굴 인식기를 만들었어요, 아마존이. 그래서 recognitio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얼굴 인식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뭐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얘네도 굉장히 어그레시브 해가지고요. 이걸 어디다가 납품을 했냐면은 미국 경찰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민국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쪽에다가 요거를 이제 좀 상용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인종에 따른 이제 그 인식률을 이제 인식률 정확도를 나타낸 건데요. 흑인 여성 같은 경우는 정확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판단을 못한 거,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죠. 대략 68%가 나왔고, 반면에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뭐 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식률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어디다가 납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찰청 그리고 이민국에다가 납품했습니다. 걔네들이 왜 납품했냐면은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납품했냐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얼굴 인식 언제 하죠? 우리 그 CCTV 같은데 이거 얼굴 인식 같은 거 우리 얼굴 인식하는 기능 같은 거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요것 때문에 큰 논란 사건이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구글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뿐만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미국 대법원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도요. 큰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2016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판사 하면은요, 굉장히 뭐, 형량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가 형량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도 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아니고요. 모두 또 이렇게 고려를 하냐면은, 이 범죄자가 뭐 경범죄를 졌는지, 뭐 중범죄를 졌는지, 요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에 대한 예측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범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만약에 뭐 이 범죄자가 있는데 나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좀 형량을 좀 약간 좀 무겁게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범을 안 일으키고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면 형량을 가볍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범 예측이 필요한데요. 이 판사 여러분들 어떻죠?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범 예측하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자료 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누구한테 이게 의뢰를 했냐면요. AI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범 예측 AI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재범을 예측하고 요거를 판단으로 해서 형량을 판결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AI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됐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백인 남성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흑인 여성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요, 이 범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의 경우는 어떻죠? 지금 prior offenses라는 건 그 전에 이제 어떤 전과가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 청소년 시기에 뭐 경범죄 좀뭐 자그마한 좀 다수긴 하지만 네 개긴 하지만 좀 경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고 그리고 뭐 인종 같은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 같은 것도 다 보고 뭐를 예측하냐면 재범할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AI가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30%의 재범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80%의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범죄 기록만 보면 당연히 재범 예측 확률이 누가 높아야 되죠? 백인 남성이 높아야 되는데 인종 정보까지 같이 집어넣었더니만 여기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종 차별적인 그런 논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논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AI한테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뭐
인권 관련된 이런 지금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면은 큰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요. 공정한 AI 기술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단순 무식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스마트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스마트한 기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정한 AI 기술 개발을 하려면은요, 이 개발자들이 처음에 뭐를 해야 되죠? 우리 연구 처음에 하려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 분석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미 대법원의 여러 사건, 공정성 논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구글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판단하는 게 있었죠. 그 경우를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AI는 뭘로 만들죠? 데이터를 만들죠.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흑인 여성 데이터가 아예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뭐 고릴라라고 태깅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이 온도계를 총으로 인식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색에 편향된 그런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채용 심사할 때 이제 여성 지원자 대거 탈락한 그 경우에서는 남성 합격자 위주의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AI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나중에 판명이 됐고, 그 두 번째는 이제 recognition 시스템에서 흑인 여성에 대해서 인식률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경우는 흑인 여성의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그 흑인에 대해서 좀 편향된 그 과거 판결 데이터를 갖고 그 AI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뭐 그 범죄자 그 기록만 봤을 때는 당연히 백인 남성의 그런 재범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흑인 여성에 대한 재범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 인종에 대해서 약간 좀 편향적인 데이터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원인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죠? 이게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그룹에 대해서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그룹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쏠려 있다. 쏠려 있다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편향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 뭐라고 하죠? 데이터의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편향된 데이터를 갖고 AI를 만들었더니만 편향된 그러한 예측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향성이 큰 문제라는 거를 AI 지금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알았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단순 무식한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잖아요. 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편향성이 있는 거를 그냥 단순히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성을 제거를 하는데 편향성이 아까 뭐라고 했죠? 특정 그룹의 데이터가 더 많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있다. 데이터가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된다? 여러 그런 그룹에서 많이 다양하게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뽑는다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계층이나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뽑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소위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런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제거하자라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뽑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든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론의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한 가지 좀 유명하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모럴 머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MIT라든지 뭐 MIT나 하버드의 이제 유수대학의 이제 연구진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럴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이게 도덕적인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특정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거의 이름을 모럴 머신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 아까 만든 이유가 뭐였죠?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데이터에 뭘 없애자? 편향성을 없애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요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끝내는 뭘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 공정하게 판단하는 AI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에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좀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고, 거기서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의 평행성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성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얘네들이 좀 한 그런 좀 시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시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 공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 마이클 샌더스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트롤리 전차 그 딜레마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걸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대로 지나가면 누구죠? 이게 지금 노인을 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노인을 안 치게 해서 옆으로 피하면은 여기 지금 벽 같은 게 있죠. 뭐 장애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다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바른 선택인지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개념이 들어가죠? 이 그냥 지나가자니 누굴 칩니까? 노인이죠. 근데 노인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공경해야 될 우리 대상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또 우리 자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피하자니 내가 다치고 그냥 직진하자니 노인을 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공정성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 직진할래?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직진할래? 옆으로 피할래?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은 거죠. 그렇게 답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소위 뭐 공론화된 그런 윤리 기준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계층하고 다양한 나라하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인종의 으로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 세계 국가가 대략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이제 전화번호 이 코드 있잖아요. 뭐 국가 코드 있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45개의 국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45개에 있는 국가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거의 얼추 비슷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33개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 인구한테다 물어본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위 이제 빅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이제 공론화된 윤리 기준을 도출하려고 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았더니만 제대로 뭐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AI 머신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다음과 같은 이런 뭐 소개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객체별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까 그런 뭐 딜레마 상황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객체를 사람들이 좀 중시하는지 이렇게 객체별 우선순위 같은 거를 이렇게 수치화시킨 그 통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유모차라든지 소년이라든지 소녀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객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 반면에 여기 가장 밑에 보면 뭐죠? 개라든지 뭐 범죄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죠. 요즘 놀라운 건 뭐죠? 사람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를 저질렀더니만 하여튼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위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윤리 기준, 뭐 공정이라는 그런 뭐 기준에 대해서 뭐 기준을 어느 정도 좀 도출한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방법론, 요 지금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론에 좀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요 지금 그 모럴 머신을 지금 만든 그 사람들이 그 동일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한계점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은요. 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몇 명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우리 230만 명한테 물어봤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기간을 보니까 1년 반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수집이 어렵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돈 같은 거 많이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암만 빅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해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명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런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을 때는 암만 빅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해도 이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가 이제 두 번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에서도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인지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두 번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의 편향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그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어서 이제 모델을 그냥 만들면은 편향적인 그러한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AI 모델이 나올 텐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공정성이라는 그런 개념을요, 기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 뭘로 통해서 가르쳐 주냐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기계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뭐 그 데이터의 편향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해도 편향성이 있다라는 걸 안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명칭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 공정성이라고 사람들이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algorithmic fairness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알고리즘 공정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 테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리스트업한 것들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초기에는 뭐 그 대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라든지 뭐 막스 플랑크 같은 굉장히 유수의 이제 연구기관 혹은 대학에서 좀 이 공정한 AI 기술을 알고리즘 공정성 기술을 이제 좀 개발하려고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 뭐 대기업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는 좀 연구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뭐 저랑 뭐 다른 교수님들이랑 좀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대략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결과는 뭐 2020년 이후에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 공정성이라는 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분야, 좀 적용 분야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공정성 동작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아까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기계한테 심어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요, 기계는 뭐만 알죠? 우리 숫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언어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앱스트랙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요,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채용심사 예시를 통해서 이 과정을, 공정성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채용심사 AI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원자의 정보 같은 걸 봐요. 정보를 본 다음에 뭐 이 정보를 보고 뭐 스펙 일명 뭐 스펙 같은 걸 보는 거죠. 스펙을 보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합격이면 1, 불합격이면 0,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보를 보냐면 뭐 이런 정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라든지 뭐 GPA라든지 자격증이라,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제출해야 되는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를 보통 우리가 무슨 정보라고 하냐면은 이런 거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정보,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뭔가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이익을 더 받을 것 같아.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소위 민감한 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민감한 정보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나이 같은 거. 이런 거 알리면은, 뭐 성별 알리면, 나이 알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좀 예를 들어 볼까? 나이 알리면 내가 뭐
너무나 나이가 많아요. 그럼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잘 안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이런 거에서 차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이제 분류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보로 나눴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X라고 했고요. 민감한 정보를 Z라고 했고, 두 가지 정보를 쳐다보고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하는 거. Y-이 이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일 땐 1, 불합격일 땐 0. 이런 걸 내뱉는 AI 모델이 바로 AI 채용 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뭐 여러 데이터 갖고 이런 걸 만들 텐데 그 데이터를 이제 뭐그 example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example들을 봐서 이런 걸 만든다. 이게 바로 채용 심사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알고리즘 공정성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알고리즘 공정성 뭐라고 했죠? 공정성의 개념을 뭘로 바꾼다?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먼저 이제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제가 이제 그 공정이라는 걸 좀 연구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공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좀 법 관련된 쪽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개념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10가지 한 10가지 이상 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많은 개념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차별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공정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요, 그룹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간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서 뭐 합격률이 비슷해야 된다. 뭐 그랬을 때 뭐 우리가 공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게 이제 그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 간의 공정입니다. 뭐 단순히 이제 개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대학교 입시하는데 이제 지원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펙이 두 학생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대학 입시의 결과가 어때야 되겠죠?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공정은 뭐다? 개인 공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공정성의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뭐를 예시를 설명드릴 거냐면요. 요 그룹 공정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룹 공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요거를 이제 곧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감한 정보를 Z라고 했고, 그리고 예측값을 Y 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 간의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남녀라고 하면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예측의 확률 분포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Z가 Y에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건 이제 수학적, 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독립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독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수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영향을 안 주는 게 뭐가 영향을 안 준다? Z가 Y에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Z가 조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Y 햇에 대한 이제 Z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있을 수 있겠고, 비조건부 확률이 있는데요. 이게 조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상관없이 이 확률 분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같았을 때 그룹 공정을 우리가 어치브한다, 성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계는 뭐만 이해한다고 했죠? 우리 수학적인 언어만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일명 수치화, 이거 퀀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수치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수치화했냐면요. 이렇게 수치화했습니다. 독립의 정도로 수치화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가지 확률이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있고 비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요게 차이를 본 거예요. 뺀 다음에 그 다음 뭐 했냐면 절대값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모든 Z에 대해서요.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조건부 확률과 비조건부 확률이 모든 Z에서 다 같은 경우잖아요. 완전 풀리 독립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뭐다?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치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용해서 공정한 AI 어떻게 만드는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데, 아까 독립의 정도, 공정성, 그룹 공정의 정도는 수치화한 그 값이 있었죠. 조건부 확률, 비조건부 확률이 있었는데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고 전부 다 Z에 대해서 더한 그런 값이 있었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다?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게 하도록 요 지금 AI 모델을 만들도록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조건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만들면 되죠? 그냥 뭐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전 앞면 나오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동전 뒷면 나오면은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럼 뭐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합격률이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원래 목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원래 목적이 뭐죠? 이게 채용 심사하는 AI잖아요.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잘 맞춰야 됩니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 그 관련된 게 뭐죠? 우리가 예측값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값, 실제 사람이 준 레이블값하고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떤 함수 쓰냐면 손실함수, 로스 펑션 같은 거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 쓰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치화하는 작업이 일어나. 그러면 수치화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값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더한 값을 최소화시키도록 이제 요 지금 AI를 설계한다. 이게 바로 공정한 AI를 만드는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기술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 끝이고요. 대략 한 7분에서 8분 사이에 제가 이런 공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 분야, 두 번째는 법률, 세 번째는 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심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일단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게 이렇게 채용 심사를 제가 예로 설명드렸죠. 채용 심사도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돈 필요할 때 뭐 합니까? 우리 대출하잖아요. 대출 심사도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만인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거 보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고등학생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대학 입시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 관심 있는 건 대학원 입시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좀 자식 있으면은 대학 입시 좀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요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난리 나겠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적용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AI 심사관 잘 만들면요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사기관이 이거 뭐 AI 뭐 잘 만들면은 공정하게 잘 만들면은 공정한 이미지 이렇게 뭐 제고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재밌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심사관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 심사관이라고 할게요. 근데 사람 심사관하고요. 지원자 사이에 뭔가 좀 뭐 혈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삼촌이 이렇게 뭐 삼촌이나 아니면 사촌 형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심사위원이라고 하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좀 공정한 AI 만들 수 있다. 그때는 공정한 AI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AI 심사관이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되면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소위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 스펙을 집어넣어 봐가지고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을 하면은 스펙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펙을 조정했을 때 합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이제 좀 제가 좀 찾아낸 거고요. 좀 이런 식으로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도전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가 있었죠? 아까 이 지금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공정성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민감한 정보는 보통 개인 정보입니다. 근데 개인 정보는 뭐 프라이버시다 뭐다 해가지고요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블라인드 세팅, 블라인드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즉 개인 정보를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공정한 AI를 그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도 뭐 이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좀 보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분야고요. 두 번째 분야 좀 설명드릴게요. 법률 분야입니다. 이 법률 아까 이제 뭐 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형량 판결이라고 했고, 형량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하는 게 또 재범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잘 만들면, 그러니까 AI 판사를 잘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법조인 당사자들한테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판사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죠? 판사한테 만약에 AI 판사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가 뭐 해봅니까? 돌려보겠죠. 그래서 판결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또 할 수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그 판사들의 그 아픔을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아는 사람 중에 판사들이 좀 있는데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판결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유죄다 판결을 내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이유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문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작성하는데도 AI가 많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변호사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도 이거를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잖아요. 돌려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소송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떻죠? 처음에 누굴 고용해야 됩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죠. 근데 변호사들 어떻죠? 굉장히 비쌉니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AI 판사가 있으면은 그냥 당사자들끼리 우리 그냥 변호사 쓰지 말고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보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처럼 이런 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판사한테 줬을 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판사한테만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인들한테도 요걸 줬을 때 일반인들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낸 결론하고 AI 판사가 낸 결론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판사 너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호사한테도 똑같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돌려봤더니만 확실히 유죄예요. 근데 그 유죄를 이런 사람들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저렇게 지금 뭐 중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금 뭐 지금 변호하고 있냐라는 그런 식으로 좀 비난의 화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찝어본 좀 두 가지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의료 분야인데요. AI 닥터라고 보시면 돼요. AI 닥터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단하는 그런 거 이제 AI 닥터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확실히 병은 없는데 뭐 어린아이 경우라고 좀 볼게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뭐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좀 맞춰주는 거예요. 질병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AI한테 좀 의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공정성 이슈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 분야에서 공정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AI 닥터가 만약에 질병 진단을 하는데 사람의 집단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노년층이 있고요, 젊은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층에 대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노년층에 대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AI는 뭐로 만들죠? 우리 데이터로 만듭니다.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AI 성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노년층에 대한 그 질병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떻죠? 보통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많이 들린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보통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전혀 없어요. 반면에 젊은 층은 어떻죠? 병원 많이 갑니까? 많이 안 가죠. 데이터 자체가 적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요. 젊은 층 보통 병원 가는 사람들 보통 병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갖고 AI를 만들면은요, 정확도, 질병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노년층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젊은 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공정하게 이제 판단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적용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앞서 설명드렸던 트롤리 전차 좀 예시를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면 자율주행에서 이제 정의로운 선택, 공정한 선택, 이런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정한 AI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I 챗봇,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건데 의견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편중한 의견을 내면 안 되겠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회의원도 AI를 한번 써보자 이런 것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올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람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I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하면 국회의원 하는 역할은 뭐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뭡니까? 저스티스잖아요.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I 국회의원을 만든다면은 공정한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양한 거 추천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떻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계속 비스무리한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은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추천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소위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한 약간 좀 편향된 그런 추천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추천하기 위해서 좀 일명 소위 공정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편중된 뉴스만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이슈가 좀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도전적인 과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알고리즘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공정성의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성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줄 때 공정성의 개념은 누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이어야지만 이거를 제대로 이제 공정성의 개념을 기계한테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요. 윤리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AI 모르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죠? 과거에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요. 미래는 어떻죠? 우리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관 같은 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변하면은 공정성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그러니까 제일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런 공정한 AI를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연구 토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는데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설명드렸죠. 공정한 AI 기술 설명드렸습니다. 알고리즘 공정성 설명드렸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공정한 AI라는 그런 연구 분야는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보통 AI 누가 만들죠? 공학, 과학하는 사람들이 만드는데 뭐를 기반으로 만듭니까? 공정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바로 법률적인 용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법률적인 용어 같은 거 잘 모르기도 하고 개념이 잘 안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법률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대략 한 10분 동안 제가 좀 질문이 만약에 있으면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앱스트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정량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보면은요. 정량화가 가능한 그런 공정성 개념에 대해서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것들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뭐였죠? 그룹 공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또 개인 공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클리어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정량화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약간 좀 복잡한, 이제 좀 사람이 생각하기도 좀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요,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은 개발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복잡한 네. 개념. 네. 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데 미래는 그 과거의 데이터하고는 좀 약간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동작하는 것. 그런 이제 일반화 성능이 보통 좋다라고 하는데요.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저도 좀 최근에 좀 그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ICML 그 올해죠. 네. 올해 좀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런 연구가 한 게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쉽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단계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네. 그 조금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성의 개념이 중요할 수 있고, 좀 덜 민감한, 약간 좀 정확도에 좀 약간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도만 높이도록 이제 AI를 설계해주는 그런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도 해야 되지만 너무 정확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그 AI 우리 데이터 갖고 만드는데 보통 이제 인종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떤 데이터냐면은요. 보통 백인들이 좀 잘 살아왔었죠, 이제 과거에. 그리고 흑인이나 약간 좀 뭐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살아왔는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면은요. 흑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출 심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항상. 그 흑인은 돈이 많은 흑인이더라도 잔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흑인이더라도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과거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기면 걔는 이제 불합격인 건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보는 게 대출 심사거든요. 그러한 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설명 주셨다시피 의료 관련된 쪽에서는요, 이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 공정성보다도 이제 정확도에 좀 방점을 두는데 여기서 이제 공정성 개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좀 공정성의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정확도에 대한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노년층하고 젊은층을 비교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 노년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 갖고 AI 만들면은요, 진료 잘해요. 근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어떻죠? 데이터 모으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병원 잘 가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이 건강하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뭐 검진 같은 거 받을 때 가는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죠. 질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를 입력할 수 있다면 나이 보고요. 무조건 병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가 좋지 않죠. 네. 내가 젊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지만 네. 거기서도 정확도에 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예를 들었는데 약간 좀 극단적인 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뭐 사거리 신호등인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직진해야 되는지 좌회전, 우회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잡한 상황이고 어디론가는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디로 가도 사람을 치는 상황 아니면 장애물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좀 사람의 좀 공정성의 개념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건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애인지 무슨 뭐 유모차인지 이런 것 좀 판단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노인 같은 경우라든지 어린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중요도 같은 걸 봐가지고 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공정성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요. 이거는 많지 않아. 이거는 실제로 이제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연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좀 참고자료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좀 연구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좀 논문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가 해야 될 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가의 책임이 좀 많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한 AI를 만들려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I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끝내는 그러면은 만약에 알고리즘 공정성이라는 기술로 우리가 그런 방법론으로 만든다면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공정성의 개념을 기계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그거를 반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AI 윤리 교육을 사람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시급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부가 좀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10년이라든지 20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애 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요. 정부가 좀 더 심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좀 약간 좀 더 개입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개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뭐 AI 윤리 강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법제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또 뭣도 만들 수 있냐면 기술 표준화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는 만족하는 걸 만들어야지만 이건 공정한 AI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도를 만족시키는 어떤 기술 표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부합하는지 않은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합을 해야지만 이거를 제품화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 전부 다 정부는 아니면 세계 단체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이거는 개인은 이제 그 정부보다는 좀 약간 좀 책임감이 덜하는데요. 끝내는 우리 개개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이렇게 뭐 연구라든지 이렇게 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게 윤리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럼 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잘해야지만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경쟁 구도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이슈를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고는 좀 표면적으로는 좀 내세우긴 하는데 총 마음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사람이 조종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AI가 조종하는 세계가 이제 도래한 것 같고 이제 거기다가 공정성이라는 개념까지 심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AI한테 심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개개인은 그러한 교육도 잘 받아야 되겠고 만약에 AI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본인 자체가 좀 윤리적인 사람, 공정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좀 개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